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분야만 계속 보고 있지 않느냐, 강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마트에서 나오는 광고처럼 쓱 하고, 100페이지도 단숨에, 수업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걸 더 잘해라는 주의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판소리 영화 서편제 이런 영화를 찍었던 장군의 아들이라면 더 이해되시나요? 그 임권택 감독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할 줄 아는 게 영화 찍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영화만 잘 찍으면 돼요. 그 사람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록 떼는 거 그럼 부인시키든지 다른 사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관광자원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것이에요. 그 우리 것을 지금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세에는 지금 우리가 각자 기독교를 믿을 수도 있고 천주교를 믿을 수도 있고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다 믿을 수 있지만도 결국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정신은 좀 샤머니즘적인 요소. 전 세계적으로 샤머니즘은 있지만도 유달스럽게 우리나라 좀 그런 부분이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또 뭐냐면 모든 종교가 이래 들어오면 흡수를 시키는 좀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 자원들이 많이 표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굿이라든지 그게 무형문화재로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제 어떤 우리 관광자원의 어떤 본론으로 들어간다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요번 주차까지만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어떤 교재를 보면서도 여러분들도 교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화면에 좀 고정을 해서 강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 들고 참 별스러운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면을 해서 시험을 치게 될지 안 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도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레포트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생성해서 한번 제출하는 거. 근데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으니까 일종의 컨맹인 저도 시작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학기 한 달 전부터 한 2월 경부터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떤 수업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우연찮게 오늘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또 댓글에도 욕도 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거 좀 묘한 그 어떤 흐뭇함이 있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건 무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그게 반응 안 하고 좋은 내용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지 않고 처음부터 일부러 전략을 그렇게 짰는데 내가 할 것만 꾸준히 저는 여러분들 이솝우화 얘기는 아시죠? 예, 저는 이솝우화를 어릴 때 읽고 커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안에 우리 인간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변경하고 저 사람 말 듣고 변경하다 보면 그 이솝우화 내용 중에도 그 당나귀를 타고 가는 아빠와 아들의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아빠가 타고 아들이 안 태우냐 해서 아들 태우니까 아들 보고 싸가지 없다고 둘 다 타니까 당나귀 힘들다고 그러고 당나귀를 또 안 타면 안 탄다고 바보들이라고 그 메고 가다가 결국 우물가에 빠뜨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어떤 한 분야를 정하면 그냥 일단 맞든 틀리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예, 좀 우물쭈물하지는 않는다는 거 하는 능력까지 이걸 이제 무교 이제 무속이라 하지 말자 제가 무교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종교학 수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 양식 같은 거 우리가 7주차부터 진행할 내용 여러분 이 과목의 특성에 맞는 얘기를 할 때는 이 부분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어떤 전통 문화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의 어떤 요소적인 측면이 얘기를 하려면 이게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저변에 다만 우리 판소리란 건 또 뭐다? 결국 우리 문화재잖아요. 이것도 결국 요 안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싶어서 요번 차수에서 약간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자 이게 이제 무교가 나오다 보면 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게 나와요. 이거 한자로 뭔지 알았어요? 이게 한글로 무슨 글자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겠나 싶어요. 점이란 말이죠. 우리 점 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점이란 건 알겠습니다. 이라는데, 그럼 점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예,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면 미래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역. 미래역. 미래역은 뭡니까?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특이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자기 앞일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전부 다 알고 싶겠잖아요. 보통은 인간의 3대 욕구를 뭐라고 하냐면 식욕, 예,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색욕이라 그러죠. 근데 저는 그 다음은 무조건 그 다음에 욕망.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단어보다 욕구가 낫겠네요. 뭐 메슬로우의 뭐 5대 욕구, 인간의 욕구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관광학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을 만한 뭐 5대 욕구, 메슬로우의 5대 욕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슬로우. 이 인간이 가지는 어떤 욕망들, 욕망이라고 해요. 욕구란 단어가 더 좋겠네요. 어쨌든 인간은 이런 3대 욕구가 있죠. 이는 맞잖아요. 뭐 잠 안 잘 수 없잖아요. 무조건 자잖아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뭐 이 부분은 다 아실 거고 설명 안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를 욕구를 넣는다면 전 다음 욕구는 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강력한 욕망이죠. 이것도. 그래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존재하는 그죠. 점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건 비난하지만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요.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는 또 영어에서 또 여러분들 입을 댈까 싶어서 표현 안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구글만 검색해봐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말고 지금 제가 하는 이 점쟁이의 역사는 1, 200년이 나온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저 직업일 것이고 뭔가 또 뭡니까 뭐 그 맞으니까 저게 존재하지 뭐 100% 틀린다면 저 직업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예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미래욕을 충족시켜주는 점쟁이는 이제 깊은 뿌리를 가진 직업 중에 하나이죠. 뭐 추측 끝에는 뭐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있었던 직업이 점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3000년이면 뭐예요? 지금이 2000년이니까 거의 5000년 전이라 이 말이죠. 기원전 이것까지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전에 학기 초에도 설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구조조정도 없고 명예퇴직도 없는 직업입니다. 그 실력만 있으면 흰머리가 날리면 날릴수록 그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뭐 조금 더 증가하는 직업이지 않겠는가. 예, 실력을 오히려 인정받는 예, 예. 그런 직업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요. 근데 이런 미래의 상황을 예언한다는 측면에서 있죠. 주식 시세를 예측하는 기술 하나 가지고 이제 밥 먹고 사는 애널리스트나 이게 미래 상황을 예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펀드 매니저들하고도 이제 모두 좀 점쟁이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애널리스트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은 어쩌면 21세기 가장 세련된 점쟁이가 이들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포장지만 다를 뿐. 그 미국 가서 뭐 MBA 예, 뭐 경영대학원 과정 있죠. 밟으면 애널리스트가 되고 뭐 계룡산 토굴에서 정진하면 뭐 점쟁이 딱지가 붙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포장지가 아니고 내공이라 생각해요. 아이고 또 이렇게 칠판이 어지러워졌으니까 예 또 요번 뭐 일부에서는 또 이것도 조차도 또 마무리 뭐나 끝나지 않겠나 한 7분 남았는데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공. 이 내공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의 정확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점쟁이 역사를 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동서고금을 통해서 제가 한번 또 동서고금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동서고금이라는 거는 보통 남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지구는 발전할 때 이렇게 발전했지 이렇게 발전하지는 않았거든요. 문화가 발전할 때는 이렇게 동서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발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역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총균세라는 예,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책, 다이아몬드라는 사람. 제가 오늘 발음이
한 번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 이렇게 꼬인 발음은 잘 안 된다는 거. 이 총균세 책 보시면 또 거기 나오는데 동서라. 그래서 어떤 세계의 어떤 문화를 할 때 동서, 고금이란 건 뭐예요? 오래된, 그리고 지금, 작금이라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지금 이 순간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공을 떠나서 그래서 동서고금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드린 거고, 동서와 뭐 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점쟁이들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5천 년 가까이 축적해온 노하우는 제 다음에 어떤 세 가지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벌써 20분이면 5분 남았네요. 뭐 마지막 차수 또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뭐 들으시면 돼요. 제가 뭐 다급할 필요 없죠.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인과의 법칙인 것 같아요.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다 들어는 보신 용어들일 거예요.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과 결과란 뜻이죠.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래 따라서 원인을 알면 미래에 닥칠 결과를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요 말하다가 오늘도 뭐 제 후배하고 얘기한 건데, 혹시 뭐 어떤 다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를 얘기하면서 그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 결정을 했지 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그냥 네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속사정을 보면 네가 어떤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의 배경이나 속사정을 몰라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거야. 네가 정보가 부족할 뿐이야. 라고 나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나는 그 원인을 몰라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고 있는 것 뿐이지, 알고 보면 그 다른 또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직접 보면서 제가 또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생각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뭐 여러분들 추사 김정인 아시죠? 추사 김정인. 이 정도도 그 추사체 말고도 이제 추사 그 사람이 호고 추사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는 뭐 글씨를 적으면 김, 수, 성이라면 뭐 이렇게 좀 정자체인데 그죠? 우리 추사체 보면 김, 뭐 수, 성 이런 것처럼 뭐 이것도 어떤 예술미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할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것도 뭐래요? 이 예술이란 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갑자기 인과의 법칙이 왜 얘기했냐면 추사이 김정희가 한 7, 8살경에 대문 앞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입춘 갑자기 또 적으려니까 입춘 요즘 제가 한자를 잘 알았는데 이 뭐예요?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입춘대게 이제 봄이 왔으니까 뭐 입춘이면 한 양력으로 2월 4일 정도 되겠네요. 양력으로. 자, 봄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대일할 운이다 뭐 이런 거겠죠. 우리 많이 이렇게 봄 되면 붓글씨로 많이 적어 놓으시는 분들 많죠. 근데 어쨌든 추사 김정희가 뭐 7, 8살 때 뭐 대문 밖에다 써놓은 입춘대기란 글씨를 보고 이제 지나가던 그 당시에 영의정이란 거는 지금으로 치면 뭐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이 최재공이라는 사람은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이 사람 찾으면 정약용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조대왕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정조대왕 시절에 영의정이 최재공이에요. 저도 지금 약간 뭐 오늘 수업 진행할 부분을 약간 정리했는데 또 이렇게 수업 진행하다 보면 또 생각나는 것들 적다 보니까 약간 그렇네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집 김정희가 이 당시에는 한 7, 8살 됐는데 이 어린애 아이가 입춘대기를 적었다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 글씨를 누가 적었냐니까 한 7, 8살 된 김정희가 적었다니까 저 애는 글씨로 대성하겠다는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 미세한 이 입춘대기라는 뭐 잘 적힌 글을 보면서 미세한 뭡니까? 인을 봤죠. 인.
인이란 말이 뭐예요? 요 원인을 봤다는 거죠. 이 글씨 벌써 7살짜리가 이런 정도의 글씨를 적는 거야? 하는 걸 보면서 뭡니까? 미래의 과를, 미래잖아요. 미래. 과라는 단어는 이건 이렇게 뭡니까? 시험에 내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살면서 또 상식적인 한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 인이란 말은 제가 진짜 이래 공책이 좀 잘 적는데 이게 제가 이상하게 20년이 지나도 보드 글씨를 잘 못 적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죠. 예, 인과, 인과. 예, 이게 뭐다? 결과, 원인. 즉 뭡니까? 미세한 글씨를 보고 예측하는 거다. 그죠? 그냥 맞춘 건 아니겠죠? 벌써 25분이 됐습니다. 예, 다음 시간 볼게요. 예를 들어 무당들이 그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5천년 가까운 기간 동안 축적의 노하우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첫 번째가 뭐다? 인과 법칙이다. 예, 요 얘기를 하다 말았죠.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추사 김정희 선생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마쳤는데, 이 어린 시절에 입춘대길이라는 글씨를 보고 미래의 글씨로 대성하겠다. 그건 뭐다? 미세한 어떤 원인을 보고 미래의 어떤 결과를 예측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좀 예민한 사람들은 어떤 인을 보고 과를 예측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아니 두 번째가 아니고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누가 떠올라요? 링컨, 그죠? 레이건 등등인데,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이에요. 왜냐면 이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얘기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주변 어떤 갖고 있는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핵심 내용을 얘기하다가도 다른 얘기를 또 할 때도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선수가 아닌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저평가됐다는 말은 뭐예요? 능력은 뛰어난데 그만큼 평가를 못 받는단 말이죠. 이 사람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는 역사적으로 그런 대통령인데, 어쨌든 이 사람 얘기는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예. 사실은 이 케네디 대통령보다 훨씬 뛰어났던 사람이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예요. 실제로 이 아버지가 원래는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둘째 아들이었는데 원래는 첫째 아들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과정들 그냥 내 자식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바람이겠죠. 근데 바람과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른 부분이죠. 그걸 만들어내는 것과, 예를 들어서 내가 사법고시, 그러니까 법관이 되고 싶다, 검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은가, 즉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거하고 걸린 건 천지 차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는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제 기억으로 제가 요즘 기억이 깜빡합니다. 이 사람 외무부 장관까지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건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수업 도중에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케네디 대통령 얘기도 하게 되는 건데,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사실은 미국의 공군 장교 출신이에요. 공군 조종사 출신이에요. 첫째 아들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을, 공군 조종사 아들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들로 일부러 공군 조종사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오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추락사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관심을 둘째였던 우리가 알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한테 마음을 두고 이 대통령을 만들어 갔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의 일화를 들으시면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점심을 먹고 사무실 밖에 나와서 구두를 닦다가 구두 닦기가 자신도 주식을 샀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쪽 구두도 덜 닦은 채 부랴부랴 사무실을 뛰어갔대요.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 주식을 팔도록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구두 닦기도 주식을 샀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럼 나도 지금 좋은 주식 있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구두 닦기도 주식을 샀다니까 회사로 바로 뛰어 들어가서 주식을 팔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미국의 주식은 크게 폭락했지만 케네디 아버지의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두 닦기까지 주식을 샀다는 말을 듣고 이제 주식 폭락, 그러니까 가장 주식이 이제 고점, 뭐냐면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인데 뭡니까?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가 있죠. 즉 뭡니까? 주식이라는 죽을 때까지 올라가진 않죠.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무조건 쭉 떨어지진 않아요. 항상 주식 시장이 없어질 것 같아도 항상 뭐 저점이 있더란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주식이, 그러니까 즉 구두 닦기도 살 정도 같으면 이제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 미리 예견했던 사람 사고 그 다음에 소식 듣고 사고 중산층이 사고 하는데 이제 구두 닦기라면 어찌 보면 뭐 하류층이잖아요. 뭐 좀 다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시비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구두 닦기도 샀으면 이제 살 사람 다, 주식을 살 사람 다 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샀으면 이제 뭐다? 뭐만 남았다? 다 오르기만 원하지 이제 더 이상 구매자가 없겠죠. 왜? 이 사람들조차도 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주식을 구매할 만한 어떤 이제 뭡니까? 예, 수요가 없어진 거죠. 예, 수요가 없어진 거예요. 뭐 우리가 물건도 뭡니까? 가게에 살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만큼 다 샀으니까 이제는 뭐다?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전부 다 올라갔으면 싶어서 샀지만. 그래서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는 주식을 이제는 폭락하겠구나.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전부 다 팔아라. 즉 주식 폭락의 징조를 그 구두 닦기가 주식을 샀다는 말을 듣고도 그 징조를 잃는 거. 그것도 뭐다? 원인을 보고 이제 결과를 예측했다 이 말이에요. 아 근데 교수님 그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외무부 장관 때였는데 무슨 주식을 사는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예를 들면요 제가 이 아버지가 그랬는지 처칠 아버지가 그랬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미국은 뭐 그게 맞든 틀리든지 간에 미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다 이라면 투자 회사예요. 일종의 경제 투자 회사예요. 그런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재무부 장관은 이 골드만삭스에 있는 임원들이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재무부 장관인데요.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맡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 회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회사는 연방준비은행 있잖아요. 연방준비은행. 준비은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우리 연방준비은행 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같죠. 우리 한국은행은 국책은행, 나라에서 운영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연방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운영할 것 같지만 이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좀 독특해요. 뭐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고 해서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 거예요, 일종의. 국가 게 아니에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어떤 회사의 임원이 재무부 장관도 되었다가 이 재무부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자기 회사로 돌아가는 좀 독특한 구조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우리나라는 뭐 그냥 뭐 이제 늘공 이라잖아. 늘 공무원 이거죠. 어쩌다 공무원을 뭐라더라. 지금은 뭐 지금 보통 청와대에 있는 애들, 예, 뭐 운동권에서 운동만 하다가, 예, 예, 뭐 경제 지식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 꼴이 지금 우리는 미안하지만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나라가 경제 힘든 거 아닙니다. 이미 3, 4년 전부터 힘들어졌었어요. 자, 뭐 그 얘기 이제 또 하면 또 그쪽 나오면 저도 열받으니까. 자, 어쨌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점을 잘 본다는 거, 어떤 예측을 잘한다는 거다. 미세한 원인을 보고 결과를 예측하는 첫 번째가 뭐다? 인과의 법칙. 그 뛰어난 점술가들은 사건 초기 단계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다듬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소주에 뭐 삼겹살 많이 먹으면 감각이 좀 암호되죠. 제가 사실은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요즘 깜빡깜빡하고,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좀 한문 공부를 제가 좋아했어요. 사실은 서예도 엄청 오래 하고 나름 재주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얘기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었거든요. 아까 영상에 보이는 제 얼굴 보면서 저를 예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헬리참 하지는 못하지만도 그 반의 반쯤은 따라갑니다.
자, 어쨌든 그래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정신이 집중되면 이제 꿈이 정확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지몽을 좀 잘 꾸는 편입니다. 그래 뭐 즉 뭐 성견몽, 뭐 예지몽 이런 거를 꾸게 되는데 앞으로 좀 전개될 일이 미리 뭐 꿈에 나타난다? 뭐 입찰에 붙을 것인가, 거래가 성사될 것인가 등등이겠죠. 그 조사해 보니까 저 성공한 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성공한 어떤 사업가 부인들 가운데는 영몽을 좀 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의 내조 가운데는 자 그러니까 사업가 부인의 어떤 내조 중에는 몽조 그냥 꿈을 꿈으로써 도와준다. 몽조인 한자인데 한자 말이죠. 꿈몽자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줄 조 이래가지고 꿈을 꿈으로써 도와준다는 거죠. 꿈을 꿈으로써 도움을 준다. 이게 뭐 또 하나의 어떤 사업가 부인들의 어떤 내조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죠. 두 번째가 반복의 법칙이죠. 뭐 규칙적인 어떤 이런 반복 현상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죠. 뭐 우리 밤과 낮이 있고 사시사철의 순환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 즉 밤이 오면 그다음 뭐예요? 낮이 오겠죠. 뭐 지금도 지금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도 밤을 꼴딱 새고 뭐 또 다음 차수를 대비한 또 수업 준비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게 저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 밤에 유리한 저도 사주를 태하고는 났지만 밤에는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좀 고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자는 것 같아요. 하루는 그냥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또 버티다가 뭐 그 다음날 자도 저는 한 6시간 정도? 예, 그냥 이틀에 한 번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 뭐 능력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제가 좀 더 늙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밤과 낮, 그 다음 사시사철 뭐다? 봄이 오면 그 다음 뭐예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 다음 가을이 오고 뭐 등등등 이 순환은 뭐 틀림없이 오잖아요. 언제쯤 되면 날짜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도 뭐 여름에 태풍이 오고 또 가을 뭐또 태풍이 온다 등등등 그죠?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반복의 순환이 오겠죠. 그 이 유사이래로 우리가 역사가 생기고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유사이래라고 하겠죠. 이래로 이제 밤에서 낮으로, 낮에서 밤으로의 반복이 한 번이라도 고장 난 적이 없잖아요. 늘 낮 다음에는 밤이었고 밤 다음에 낮이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도 마찬가지고 뭐 밤 다음엔 낮이 온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3월이면 봄이 오고 6월이면 뭐 여름이 온다는 사실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이건 뭐 읽은 거니까 뭐 시험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매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시험 칠 때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출석해서 그냥 영상만 보세요. 틀어놓고 뭐 재밌는 얘기 나오면 재밌는 대로 듣고 또 뭐 들을 만한 어떤 경제 지식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 수업에 도움될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듣고 하세요. 뭐 여러분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시험 점수 높이는 뭐 시험 범위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어쨌든 옛날 중국 역사에서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 이 정도는 뭐 들어는 보셨죠. 아무리 뭐 인생에 대해서 뭐 체념하고 사는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기서 보면 우리 뭐 제갈공명이라 그러죠. 제갈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갈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이 제갈공명이 갑자기 동남풍을 예측하는 장면이 나와요. 동남풍 바람을 그러면서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동남풍을 일으켰냐. 근데 저는 역사 이래로 가장 또 고평가된 사람들 딱 두 사람이 오늘 얘기가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나오는데 이 고평가된 사람이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물론 또 제가 선정한다고 다 정답은 아닙니다. 케네디 대통령하고 저는 제갈량이라 생각해요. 이 제갈공명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뭐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 걸 지금 좀 짧게 하기 시간 관계상 짧게 하려고 저도 이렇게 좀 버벅대는 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꺼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갈공명이 영화 속에서나 이런 거 적백대전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거는 동남풍을 맞추는 게 늘 그 동네에 살았었어요. 제갈공명이 살면서 어느 때가 되니까 이 시기가 되면 동남풍이 불어오더란 거를 뭐다 즉 말하는 이 반복의 법칙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영화적인 요소에서는 뭡니까 뭐 야사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부각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뭐 이 제갈공명이 이제 제야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이제 중심에 나오기 전에는 1년 365일의 일기 변화를 관찰한 데이터를 수십 년 동안 이제 축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 데이터에 의해서 매년 그때쯤이면 바람이 방향을 바꿔서 뭐 동남쪽에서 불어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제갈공명의 어떤 신묘한 기도발이. 근데 이것도 연출을 한 거죠. 제갈공명이 연출을 한 거죠. 뭐 제가 앞 시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저는 뭐 크게 걸린 것만 보여드릴 그렇지 뭐 매주 몇 번씩 걸려요. 뭐 7만 원, 10몇만 원 이렇게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뭐 기백만 원 되는 것들만 이제 보여준 게 뭐 9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걸렸고 한 달 전에도 뭐 100만 원 이상 걸렸고 며칠 전에 뭐 290만 원, 280만 원 정도 걸렸잖아요. 세금 떼니까 220만 원이라서 그렇지. 근데 그거 뭐다? 와 진짜 교수님은 진짜 뭐 이렇게 예측을 잘하시네요 하기를 떠나서 뭐예요? 제가 아까 분석지 보여드렸잖아요. 수많은 분석의 결과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수대가 나올 수 있겠구나. 뭐 투수도 분석하고 타자들의 어떤 능력치도 분석하고 물론 분석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제가 한 게 어찌 보면 제갈공명이 한 일보다 더 어려운 일들입니다. 제갈공명 앉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쭉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요때쯤 되면 왜 날씨란 거는 똑같은 거예요.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낮이 오는 거니까 뭐 점수란 거는 오히려 이렇게 그날의 컨디션까지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뭐 갑자기 제가 제갈공명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또 거슬릴 학생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니까 즉 제갈공명의 어떤 신묘한 어떤 기도발이라는 거는 제갈공명이 연출한 겁니다. 왜냐면 많은 군사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한 거야 하면 신비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군사들의 사기도 올릴 겸 뭐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어떤 기록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도로 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근데 일단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뭡니까 반복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 문제는 뭐다? 모든 자연의 섭리는 반복된다는 거겠죠. 그래 이렇게 음양오행은 이러한 이제 반복 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음양오행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뭘 몰라도 음양오행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음양오행 그죠? 음과 양, 오행 이랬는데 뭐 음과 양이라면 원어하니까 오행 이라면 뭐 뭡니까? 제가 지금 다섯 오자도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오행 단일 행자 단일 행 또 이래 적으니까 뭐 이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양 5요소라고 안 했잖아요. 5요소라고. 예, 예. 5요소라고 이렇게 안 적고 오행이라 했잖아요. 이름이 뭐냐? 움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주를 볼 때 보면 그러니까 뭐 오행은 보통 뭐예요? 목, 화, 토, 금, 수를 얘기하는 거였죠. 이게 뭐 중국의 학생들 듣고 있으니까 뭐 좀 반가우려나요? 한자가 나오면 목, 화, 토, 금, 수. 그러면 이 글자가 글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뭡니까 오요소라고 적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글자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 그러니까 목의 현상은 이 한자의 목이란 뜻이 아니고 나무가 어떤 모양을 보인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새싹들이 탁 올라오죠. 새싹들이 탁 올라오는 이 직선이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새싹이 탁 오르는 모습 위로 하늘로. 그래서 이거를 뭐다 탁 튀어오른다 해서 영어에서는 뭐래요? 스프링이라 그러잖아요. 봄을 뭐래요? 스프링이라 하잖아요. 스프링. 여러분들 그냥 알기 쉬우라고 일부러 영어 안 적었어요. 제가 영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스프링 용수철 이렇게 용수철의 모양은 뭡니까? 또 돌아가는 게 탁 튀어오르는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이란 건 뭐예요? 화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겠죠. 이 톤은 뭐다? 이렇게 탁 어느 이상 그렇다 퍼지다 계속 퍼지는 게 아니라 딱 거기서 멈추는 거 항상 이렇게 가두는 거 금은 뭐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금이 되면 뭐예요? 이걸 가을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건 봄, 여름, 가을 그래서 뭐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참 중국 무협지를 보면 이렇게 부모의 원수를 갚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막 화산 봄에 복수하러 가대요. 아니면 낙엽이 확 떨어지는 가을에 복수하러 가더래요. 물론 뭐 복수는 봄에 할 수도 있고 여름에 할 수도 있지만 영화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뭡니까?
어떤 비장미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뭡니까 낙엽이 쫙 처연하게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 가을의 모습이란 거는 뭐다?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 그 다음에 수는 뭐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이 있다 쳐요.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물방울 봤어요? 물방울이. 즉 금의 모습이란 거는 이렇게 모이는 동작 이런. 그러니까 물이 왜 이걸 그 겨울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좀 똑똑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으는 동작. 그래서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가을에 풍년이 되려면 그 전 겨울이 추워야 되겠습니까? 더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은 겨울이라 칩시다. 또 이런 걸로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겨울이라 칩시다. 근데 이게 2019년이었어요. 그러면 2020년 가을에 이제 수학이잖아요. 추석. 예, 예. 그러면 이때 풍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풍년이 되려고 하면 겨울이 추워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추워야 풍년이 됩니다. 왜? 이렇게 씨앗 같은 게 있다 칩시다. 씨앗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깥의 기운을 이렇게 많이 모은 게 뭡니까? 에너지가 많겠죠. 영양분이 많겠죠. 근데 만약에 겨울이 따뜻하면 이제 동작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이렇게 화의 모습으로 방향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종자를 보관할 때는 씨앗을 보관할 때는 따뜻한 아랫목에 두는 게 아니고 바깥에 텐마루 같은데 추운 공간에 씨앗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 에너지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끌어당기면 모서리가 없어지잖아요. 그 동글동글한 모양이다. 그리고 물의 모양이다. 해서 이게 수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다? 이게 전부 다 화살표 뭐예요? 움직임이잖아요. 이 움직임이 행이잖아요. 단일행. 단일행. 그래서 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만 음양오행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글만 알고 다 안다고 자꾸 고개를 끄덕거려요. 진짜 아니냐 물으면 몰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제가 스스로 깨친 거예요. 이거는. 예, 제 자랑을 했습니다. 또. 예, 여러분 또 역겹겠네요. 자, 어쨌든 음양오행은 시험 맞춰서 3분 정도 남았는데 음양오행은 어떤 이러한 반복 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겠죠. 그 사주 명리학의 이론적 체계는 우리 명리학의 이론 체계는 음양오행이고 음양오행은 또 자연현상의 반복에서 이제 도출된 개념입니다. 그 반복되는 자연현상을 또 인간의 기질과 기륭화보기까지 연결시키는 게 사주인데 아까 말했던 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보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1번 아까 인과관계 원인을 보고 판단한 거 법칙과 그 다음에 금방 반복 현상을 잘 연구하다 보면 이거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점쟁이와 즉 죄송합니다. 다시 무당과 이 애널리스트의 차이를 펀드 매니저들과의 차이를 두는 거죠. 왜? 이 세 번째 기능이 이 사람들한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가 없어야 돼요. 그냥 신에서 귀자 빼면 신이고 신 앞에다 귀자 붙이면 귀신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다면 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되죠. 그냥 신 앞에 귀자 붙은 거거나 귀자 뗀 거에 불과한 거니까요. 이 귀신의 존재인데 귀신이 앞일을 알려준다. 이게 이제 이 무당과 이런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벌써 24분을 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또 촉박해지네요. 여러분은 1, 2분 더 길어지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 문제는 이 귀신이 과연 존재하는가입니다. 그 업계에서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 주역, 우리가 굉장히 좀 양반들이 주역에서도 보면 귀신 합기 기륭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자 적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은 귀신 합기 기륭이란 말은 기륭을 알면 기라고 흉함을 알면
알려면 귀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귀신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접신과 빙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접신된 무당이 그 사람의 어떤 전화 음성만 듣고도 뭐 앞니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귀신이 알려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귀신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낮은 무식한 귀신이 접신하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거짓말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건데 실력 없는 귀신은 곧잘 거짓말 하거든요. 아, 이건 너무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겠다. 뭐 그런 가치관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과 반복, 귀신 이 세 가지가 점의 원리예요. 그래서 점쟁이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사용하고 애널리스트는 인과와 반복만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겠죠. 너무 긴 얘기지만 시간을 끊고 또 재밌는 얘기했으면 뭐 다음 차수에서 중간중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뭐 이제 조금 학습적인 요소로 들어가겠습니다.